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의 민간 항공기 시장을 말 그대로 반반씩 나눠먹고 있는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이자 방위 산업체 보잉과 에어버스의 민항기 경쟁 역사에 대해 보잉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항공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단어의 사용을 최대한 피했지만 기종명은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없어 그냥 사용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에어버스는 보잉과 수주랑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의외로 창립 시기와 역사는 보잉이 에어버스보다 50년 이상을 앞서는데 보잉은 창립자 윌리엄 보잉이 무려 1916년에 시애틀에서 창립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립된 지 얼마 안 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보잉은 다수의 군용기 수주를 받게 되었고 전후에는 매물로 나오는 중고항공기들을 이용해 우편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이 회사는 이후 유나이티드 트랜스포트라는 이름으로 여객 산업에도 진출했으며 또 다른 계열사로 프렛 앤 휘트니라는 엔진 제작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항공기 제작사가 항공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 두 기업은 보잉의 품을 떠나갔으며 아주 먼 훗날 각자의 분야에서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초거대 기업들이 됩니다. 그리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보잉은 다시 한번 대량의 군용기 수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꽤나 규모 있는 방위산업체가 되어 있던 보잉은 B-17, B-29 등 2차 대전 시기 많은 수운을 올린 중폭격기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한편 발전된 기술을 기반으로 꾸준히 여객기 산업에도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여객기 산업은 당시 프로펠러 여객기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가던 더글라스의 DC-3 앞에서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보잉은 당시 미개척 상태였던 제트 여객기 시장에 도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보잉에게 그리고 항공 여객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된 보잉 707이었습니다. 물론 세계 최초의 제트 여객기로는 영국의 드 해빌랜드사의 DH-106 코멧이 있었지만 이 기종은 여하부로 인한 금속 피로 문제를 예상하지 못해 공중분해되는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반면 보잉은 이미 완전 밀폐식 객실로 여압과 온도 유지가 가능한 B-29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같은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보잉 707은 뛰어난 수송량과 항속거리를 바탕으로 주문량이 급증했고 보잉은 보잉 707의 동체를 기반으로 보잉 727과 보잉 737을 개발해 연이어 대박을 터뜨리며 미국 항공업계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보잉의 흥행은 협동체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7년 미국 알래스카주의 한적한 낚시터에서 팬 아메리칸 항공의 설립자 후안 트리페 사장은 보잉의 윌리엄 알렌 사장에게 보잉 707보다 2배 이상 큰 전보 여객기의 개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969년 고작 28개월 만에 그 초도기가 첫 비행에 성공하는데 바로 항공 여객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하늘 위의 여왕 보잉 747입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독주를 막기 위해 서유럽 4개국이 힘을 합해 항공기 제작사를 출범시키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맥도넬 더글라스와 록히드 마틴이 각자의 새로운 광동체 항공기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1970년 에어버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항공 여객 산업은 제트 여객기의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게 됩니다. 에어버스는 설립 후 첫 번째 개발 기종으로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쌍발 광동체 여객기인 A300을 출시하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맥도넬 더글라스의 DC-10과 록히드 마틴의 록히드 1011 등 산발 광동체기 또한 보잉 707이 주춤한 사이 주문량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보잉에서는 이제 막 첫 항공기를 개발한 에어버스에게 비행기 10대 팔고 파산할 기업이라면서 디스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가 추가되었음에도 결과적으로 1970년대는 오히려 보잉의 압도적인 독점 시기로 마무리되었는데 에어버스는 야심차게 개발한 A300이 고객사를 찾지 못해 설립되자마자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맥도넬 더글라스는 DC-10이 출시되자마자 연속으로 추락하면서 역대 최악의 항공사고의 기록에 연달아 등재되는 등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DC-10에는 실제로 설계 결함이 있었고 이후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한 것이 밝혀지면서 맥도넬 더글라스는 엄청난 금액을 항공사에 배상해야 했습니다. 한편 보잉은 연달아 출시한 보잉 737 클래식 시리즈와 보잉 747-200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보잉 737, 보잉 727, 보잉 747로 이루어진 소형기, 중형기, 대형기 라인업을 완성하게 되었고
명실상부한 1위 항공기 제작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여객기 시장에서는 흔히 과도기 세대라고 불리는 시기로 아날로그스러운 초창기의 제트 여객기들이 수많은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를 장착한 현대의 제트 여객기들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항공기관사의 업무를 컴퓨터가 대신하는 글래스 콕핏과 에어버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사이드스틱 조종관 등이 장착되기 시작했으며, 엔진 기술 또한 크게 발전되어 높은 바이패스비를 가진 터보팬 엔진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발전된 기술의 수혜를 본 것은 에어버스의 A300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70년대에는 파리만 날리던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 이스턴항공이 운용해본 결과 높은 운항효율을 가지는 것이 증명되어 결국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며 대박을 치게 되었고, 쌍발 광동체의 초기 주자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보잉에서도 비슷한 체급의 보잉 767을 출시해 흥행에 성공했으며, 보잉 727의 후속 기종으로 개발된 보잉 757 또한 미국 국내선이나 대서양 횡단 노선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편 조용하던 보잉 747은 어딘가 애매하게 개발된 보잉 747-300이 부진하면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1988년에 출시된 보잉 747-400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보잉 747은 이후 더 커다란 놈이 개발되었음에도 대형기와 전보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980년대는 보잉이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에어버스라는 신흥 강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맥도넬 더글라스와 보잉 간의 2파전에서 에어버스와 보잉 간의 2파전으로 경쟁 구도가 변경될 기미를 보이고 있던 시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시기 맥도넬 더글라스는 약 1000대가 판매된 DC-9이 있음에도 DC-10 결함 사태의 여파로 회사 자체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었던 맥도넬 더글라스는 야심차게 기종명을 갈아엎고 신기종을 출시하는데, 1991년 냉전이 종식되고 각국이 군비를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방위산업체들은 대부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보잉은 이미 민항기 부분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큰 타격이 없었으며, 오히려 평화로운 세계 정세 속 항공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동유럽권 항공사들이라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맥도넬 더글라스는 사정이 조금 달랐는데, DC-10의 결함으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던 맥도넬 더글라스는 후속작인 MD-11까지 유의미한 흥행을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 1997년 보잉에 인수되며 그 역사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에어버스에서도 1990년대 초반에 여러 기종을 연이어 출시했는데, A300을 기반으로 확장한 A330과 장거리 여객기 시장에서 보잉 747의 독주를 막기 위한 A340, 그리고 보잉 737의 독주를 막기 위해 A320 시리즈를 출시했으며, 당시 기준으로 최첨단 비행 컴퓨터와 높은 연료율을 가진 이 기종들은 많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A340만은 보잉에서 엄청난 신기종을 발표하면서 고작 3년 만에 흥행이 끊기게 되었는데, 바로 쌍발 광동체의 역사를 새로 쓴 보잉 777입니다. 1994년 출시된 보잉 777은 강력한 엔진 덕분에 쌍발기 주제의 보잉 747과 비슷한 수송량, 비슷한 항속거리를 가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비슷한 성능의 엔진만 2개가 더 많은 A340은 곧바로 도태되었습니다. 한편 협동체 시장에서는 혜성처럼 나타난 A320 시리즈가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었는데, A320은 효율성과 수송량 모두에서 2세대 보잉 737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MD-80까지 주문량이 1000대를 넘어가자 보잉은 1991년부터 3세대 보잉 737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997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의 기록을 갈아치울 베스트셀러 협동체를 출시하는데,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보잉 737, 보잉 737 NG 시리즈입니다. 보잉 737 NG 시리즈는 이미 상당한 수요를 A320 패밀리에게 빼앗겼음에도 오히려 1, 2세대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주문을 받으며 20년 이상 생산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5초에 한 대씩 뜨고 내리는 항공기라는 전무후무한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잉 737이 초창기에 비해 2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비슷한 포지션의 보잉 757은 이 무렵 조용히 단종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 수요는 대부분 A321이 홀랑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술의 발전과 항공 수요의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1990년대는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시간이 되었고, 두 회사는 베스트셀러들의 후속작을 구상하기 시작하는데,